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대변인님, 강성필 대변인님께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면요. 법원이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부여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골프를 안 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라고 하는 분이 집중적으로 로비를 한 결과가 4단계 용도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것 법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각종의 기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은 사진의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을 조작이라고 판시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문제 삼으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해서 이걸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대로 가면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명무실하고 우리 선거판은 거짓말 대잔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거의 사문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실을 찾기까지 한 2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이 부당한 검찰의 어떤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바로 잡아준 데 대해서 제가 환영의 뜻을 전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양당이 다행인 것은 우리가 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하자라는 것이 최근에 양당 지도부에서 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여야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 정치권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로 이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을 진화하는 데 힘을 쏟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가 판결 내용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1심에서는 재판부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또 그리고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 두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었는데 2심에서는 이 두 발언 다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한 거는요. 불행한 선택으로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처장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는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골프 관련 발견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한 표현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 등의 증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호주 출장 가가지고 김문기 씨하고 3명이서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된 공문이나 모든 증언들을 봤을 때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복잡한데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사실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가치 판단, 의견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소심 재판부는 뭉뚱그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건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대법원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의견 표명이라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1심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요. 어떻게 그러한 그 발언이 도출될 수 있었는가. 예컨대 국민의힘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미리 이재명 대표하고 어느 정도 말을 맞추고 그랬기 때문에 판넬 같은 것도 준비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충분한 시간 속에 있었던 그런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라고 1심에서는 그 판시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깰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든 발언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이런 정도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지금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의견 표명을 하면서 어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마지막에 재판부가 이 결론을 내면서 이 선거라는 데에서 후보들이 다소 표현을 과장되게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보호돼야만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에 보장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면 사실이냐 허위냐 협박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고 1심도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전체적 그 설명 과정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설명했던 내용은 이 전체적으로 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쭉 설명해 놓고 그 중간에 이제 국토부 협박 발언이 있고 다시 또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이게 허위 사실이냐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판단했을 때 의견 표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허위 사실 여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이 중요 후보가 되는 사람의 국감장반을 다 뜯어놓고 보면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 건들이 무수히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항소심 이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존 법리에 충실하게 법 해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었는데 이 판단이 뒤집히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법부를 향해서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3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니까 예. 한 분 한 분의 평소의 정치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법관 개개인의 과거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어제 판결 같은 경우에 이미 법관들이 잘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나 법리가 제1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는 힘 있는 정치인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멈춰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의견이라거나 혹은 어떤 독자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실에 관한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국감에서 답을 할 때 첫 문장이 뭐였냐면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였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판결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답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가려서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원도 잘 알고 있어서 맨 앞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인용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간접적 우회적 방법에 의하더라도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사실의 공표라는 대법원 판례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대법원 판례가 정작 뒷부분의 판단에서는 전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유력 정치인 앞에서는 그 법리가 멈춰선 것이 아닌가. 공론장에서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 선고가 남아 있고요. 지금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이 번복돼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게
2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사실은 1심 판단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어제 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100페이지 정도를 하면서 사실관계와 판단에 이르는 구체적 내용들을 매우 꼼꼼하게 상세하게 기재했고요. 그 전제로서 대법원 판례가 많이 인용됐습니다. 그럼 뭐냐면 법리에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기존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오히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률적 해석 문제를 다투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검찰은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상고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대선 관련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 이재명 대표도 낙선했지만 그때 낙선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었느냐? 허경영 씨가 낙선했거든요. 그런데 허경영 씨가 그때 대선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나왔느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피선거권도 박탈돼가지고 허경영 씨는 80대 중반까지는 그 출마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병철 양자라고 하는 거짓말이 더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백현동 관련, 김문기 처장 관련 한 것들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이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허경영 판례에 비추어 봐서도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진다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존재의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 어떤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미 저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천막당사를 쳤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단식 농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수위를 올릴지는 사실 지도부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런 것을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라고 하는 것이 자칫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 오해들이 사실상 어제로 인해서 일단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 절반, 당원, 지지자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 전체를 보고 전체의 민심을 헤아리면서 정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수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을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대선 플랜에 맞춰서 빨리 선고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그것을 당리당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 결정의 논리적 완결성 그리고 사실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충분히 갖춰져서 완결성 높은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수용성 그리고 승복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처럼 앞부분에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뒷부분의 판시가 맞지 않아서 이게 과연 올바른 판결인가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헌재가 결정문의 완결성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용인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강성필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